안녕하세요, 트립콤판입니다. 동남아시아 왔으니까 오늘은 동남아시아 얘기를 해보죠. 동남아시아는 열대지방입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아프리카에 가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와 위도가 비슷하고요.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 비슷해요. 더 아래 적도 부근에 말레이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콩고, 케냐, 그리고 브라질 북쪽에 걸치고요. 열대지방이 왜 덥냐? 동남아가 왜 덥냐? 태양의 빛과 열을 가장 많이 받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북쪽, 남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을 받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지고 계절 간 온도차도 많이 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직방입니다. 즉 계절 간의 온도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더운 건 아니고 북쪽 그리고 육지 쪽인 사파 그리고 미얀마 북쪽은 눈이 오기도 하는데 미얀마 북쪽은 여행 인프라나 치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한국 사람이 여행 가기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서 눈을 구경하는 곳은 베트남 사파가 유일하겠네요. 동남아시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인도, 중국 사이 바다를 향해 비죽 튀어나온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륙부 그리고 대륙부 밑으로 조금 더 찌르는 것처럼 튀어나온 말레이 반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부 같은 동남아시아로 묶이지만 도서부와 대륙부는 종교, 언어, 문화 이런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태국 7천만, 필리핀 1억, 베트남 9,700만, 거의 1억이죠. 인도네시아 2.7억 등 세계를 따져봐도 덩치가 꽤 있는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작은 나라도 있는데 말레이시아 3,200만, 캄보디아 1,650만, 미얀마 5,500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따지면 약 6억 정도로 유럽보다 조금 적은 편이에요. 일단 나라 숫자가 11개밖에 안 되니까요. 물론 이 아시아라는 엄청 큰 대륙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 인구가 남미 전체보다 많고 그 커다란 아프리카의 절반 가까이 되니까요. 이 인구 성장은 근현대 문명에서 힘을 얻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대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농사를 짓기 편한 기후는 아니니까요. 현대 기술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쌀 동사를 많이 지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세계 고대 문명, 과거 로마나 장안 이런 고대 대도시들이 괜히 온대 기후에 있는 게 아니죠. 1등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덩치나 인구나 압도적인 1등이에요. GDP도 1등이고요. 인도나 중국처럼 덩치가 커진 케이스예요. 실제로 1인당 GDP나 발전 정도는 훨씬 작은 말레이에게도 많이 밀립니다. 2위는 태국입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세죠. 참 평균적인 나라예요. 땅도 제일 넓진 않지만 중간에 있는 데다 꽤 넓고 인구도 가장 많진 않은데 그래도 중간 이상이고 경제력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보다 1인당 GDP는 딸리지만 또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한국에서 유명한 나라들은 유명세에 비해 상당히 GDP가 낮은 나라들이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쪽 대륙부 나라들 역시 아직 경제력은 많이 뒤에 있는 편입니다. 싱가포르이 아웃라이어죠. 도시국가 하나가 그 베트남이나 말레이 같은 나라 하나랑 사이즈가 비슷하니까요. 물론 사이즈의 한계 등으로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파편화된 지역입니다. 적도 쪽에 있는 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정글, 산맥, 강, 작은 섬을 제외하고도 이 큰 섬들조차 자연 환경으로 갈라져 있어서 수많은 언어, 민족, 부족이 나뉩니다. 이게 필리핀의 언어 분포인데요. 작살나죠. 이런 민족이나 언어의 통합 문제는 오랫동안 동남아 국가들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일찌감치 군대 국가로 진입해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확립한 유럽, 동아시아보다 많이 불리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인도차이나 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아대륙이 아시아와 충돌하며 생긴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 인도차이나 반도의 많은 산맥과 강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윈난성에서 기원해 하노이, 하롱베이로 흐르는 홍강, 칭하이성에서 시작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호치민에 이르는 인도차이나 최대의 국제하천 메콩강, 미얀마를 세로로 관통하는 이라와디강, 또 산으로 가자면 베트남, 라오스 사이에 있는 인남산맥,
미얀마와 인도 사이의 아라칸 산맥, 미얀마와 태국 사이에 역시 남북 방향의 다우너 산맥, 태국에서 시작해 말레이까지 이어지는 테나세림 산맥. 이번에 사건이 터진 미얀마도 정말 오랫동안 이 외곽 지역 소수민족들과 중앙 버마족의 화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발전 잠재력을 많이 깎아먹었죠. 지금도 이런데 전 근대에는 어땠겠어요. 중앙 집권 국가 성립 난이도가 아주 빡센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 영역들이 다 남북으로 나 있거든요. 산이든 강이든 전부 남북으로 나 있죠. 강이 있으면 교류가 편하고 산이 있으면 교류가 불편합니다. 남북의 산맥이 동서 이동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북의 강이 남북 이동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언어군도 그렇게 형성되었어요. 태국어는 라오스어와 비슷합니다. 글자도 비슷해요. 거의 친척 수준으로요. 이게 태국 글자고 이게 라오스 글자예요. 인사말도 사바이디, 실례합니다도 거톳 비슷하죠. 미얀마는 북쪽에 있는 티벳과 같은 어족에 속합니다. 티베트 버마어파예요.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도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 사이에도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어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은 비슷한 몬 크메르 어족에 속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쓰는 크메르어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베트남어랑 좀 다르게 형성되었어요. 태국어와 오히려 비슷하죠, 지금은. 언어, 랭귀지는 크메르에서 퍼싸, 태국어로도 파싸죠. 하지만 베트남어로는 응어능우입니다. 왠지 한자 발음, 언어랑 비슷하지 않나요? 도서부는 전반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입니다. 아주 옛날 중국 남부에서 대만으로, 다시 대만에서 필리핀을 지나 이 남쪽 섬들로 이주한 사람들의 언어인데 섬들의 특성상 파편화된 내부 언어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가 조직된 지금은 큰 덩치, 말레이어, 인도네시아 이렇게 큰 덩치를 보면 많이 비슷한 편이고요. 문자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라틴 알파벳을 차용해 사용하는 나라, 그리고 인도계 문자를 차용해 사용하는 나라. 대륙부 나라들은 주로 인도계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우리가 보기에 동그라미 되게 많고 꼬불꼬불한 그런 문자죠. 하지만 아랍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섬나라들은 거의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영어를 쓰는 필리핀, 자체 언어를 쓰지만 알파벳을 차용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기는 중국과 붙어있어 중국 영향을 받은 한자 문화권이었는데, 그래서 한자를 변형한 쯔놈을 쓰다가 이게 너무 복잡해서인지 아예 그냥 알파벳으로 갈아타버렸죠. 바로 이렇게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부는 불교입니다. 근데 우리 쪽 동아시아 불교랑은 조금 달라요.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티벳, 중국을 건너와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해진 게 지금 대승불교입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는 인도 남쪽으로 퍼져나가 분파가 바다를 건너 전해진 케이스예요. 이걸 상좌부 불교라 합니다. 베트남은 중국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와 비슷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절 모양만 봐도 굉장히 다르죠. 거의 가톨릭과 동방 정교 이 정도 차이로. 더 남쪽 도서부는 바다를 타고 건너온 이슬람이 정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부. 오래전에 스페인의 식민지화한 필리핀. 이 필리핀의 중심인 중북부의 메인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도 가톨릭이고요. 근데 이 파편화된 군도국가 필리핀 남부는 아직 이슬람이 강성이에요. 그게 남부의 치안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종교도 큰 갈등의 원인이니까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건 1500년대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처음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어서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되게 탐나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점이잖아요. 유럽이 아닌 다른 아시아 지역. 중국이나 아랍, 인도와 교류는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고요. 흔히들 동서양의 교류하면은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는 육상 실크로드만 떠올리는데 바다를 통해 인도, 중동과 연결되는 바닷길 역시 장난이 아니었죠. 예전 불을 가져다 줬던 기존의 향신료 무역도 그 루트였고요. 다낭 아래에 있는 호이안 역시 그런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되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나란히 묶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였습니다. 이 인도차이나 식민지의 중심지는 베트남 남부의 사이공이었고요. 결국 서구 세력이 다 물러난 다음에는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는 이름이 호치민으로 바뀌었고요. 프랑스보다 한술 더 뜨는 식민제국 영국. 영국은 반대쪽 인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삼은 곳은 현재 미얀마인 버마,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간 말라이 반도의 해협 식민지와 말라야 연방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그때 세워졌고요. 유명한 관광지인 페낭에도 영국식 지명인 조지타운이 남아있죠. 의외로 네덜란드도 여기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네덜란드가 통치한 곳은 인도네시아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워지고 1600년대부터 식민지화가 진행되어 무려 1949년까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처음에는 스페인이, 나중에는 미국이 통치했는데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에서 따온 거예요.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의 전성기에 군림했던 강력한 왕이었는데 혹시 유럽 문장 영상 보셨나요? 영국 여왕과 결혼해서 영국 왕위까지 먹었다가 메리 여왕이 금방 죽어서 문장에서 그걸 빼버린 바로 그 왕이에요. 참고로 스페인이 필리핀에 제일 처음 상륙한 곳은 세부입니다. 유일하게 식민지를 피해간 나라는 태국이에요. 운도 있고 능력도 있었죠. 이미 유럽 제국의 국력, 생산력은 다른 지역을 크게 능가한 상태였는데 당시 태국도 국력이 되게 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미얀마 일부와 캄보디아, 라오스를 먹었지만 그래도 그런 유럽 제국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기 라마 5세는 현명한 왕이었고 바깥의 국토를 유럽 제국들에 조금씩 할양하는 방식으로 현재 태국 영토를 지켜내요. 야, 그리고 너네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 국경 마주치면 싸우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완충지대 할게, 이런 어필도 있었고요. 태국 사람은 팟타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 카오산로드에 가면은 팟타이 가게가 넘쳐나요. 식당들도 노점들도 다 팔죠. 하지만 조금 더 로컬스러운 동네에 가면, 관광객이 없는 동네에 가면 팟타이란 메뉴를 그리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시오는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팟타이는 진짜 없죠. 팟타이는 20세기 들어 새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것도 정부 주도로요. 이름도 그 타이잖아요. 팥은 볶다고요. 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의외로 면을 주식으로 먹지 않는다는 점. 어떤 태국 아저씨들은 밥 먹은 게 아니면 식사로 취급을 안 하기도 한데요. 이런 거 보면 한국과 좀 비슷하죠.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펄을 아주 많이 먹고요. 근데 베트남의 대표 국수 펄 역시 팟타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근현대대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팟타이보다 조금 오래된 게 예전에 프랑스의 소고기 요리를 하고 그 남은 국물에다가 면을 말아 먹은 게 시초니까요. 조금 아픈 역사가 있는 음식이죠. 얼마 전에 생긴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기억나시나요? 지중해와 인도해양을 잇는 운하죠. 이런 해양 물류에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몇 군데 더 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파나마 운하, 중동의 석유들이 세계로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중요했던 곳은 단 하나, 바로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섬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 이 전 세계 물동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데요. 아시아와 중동, 유럽 사이를 이동하려면 여기를 꼭 지나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죠. 싱가포르 역시 이 중간에 그 포지션을 잘 활용했고요. 지도를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순다 해협입니다. 근처 섬들이 순다 제도로 해서 순다 해협이에요. 이렇게 큰 지구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실제로 말라카와 순다 두 항로의 길이는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그럼 물류 비용이 뿅 튀어나오지는 않죠. 시간은 더더 그렇고요. 그래서 전 세계 배들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보면 말라카 해협에 비해 순다 해협은 통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인도네시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에요. 또 지도를 보면 묘한 게 하나 더 보이죠? 푸켓 쪽이요. 여기는 크라 지역이라고 너비가 60km 정도예요. 수에즈의 192, 파나마 운하의 80보다 훨씬 더 짧지만 아직 운하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고 또 여러모로 이권 문제가 있나 봐요. 실제로 남미 아래쪽에 푼타 아레나스는 이 원래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중간 기착지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파나마 운하가 뚫리고 망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는 대부분의 휴양지는 태평양에 있습니다. 괌, 사이판, 필리핀의 세부, 보라카이, 하와이, 다낭, 파타야, 코타키나발루. 괌, 하와이처럼 직접적인 대양이 아니더라도 태평양 연해에 속한 케이스가 많아요.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이죠. 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군도를 따라서 바다의 경계가 많이 있는데 그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어떤 휴양지는 소속이 인도양입니다. 푸켓, 크라비, 말레이시아 랑카위가 인도양 연해에 속하죠. 근처 코사무이는 말레이 반도 동쪽이라서 태평양 연해고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섬의 북쪽은 태평양 연해인 발리에, 남쪽은 인도양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꾸따 해변은 인도양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순다 열도의 섬들이 거의 다 그런 편이고요. 인도양 휴양지 하면은 막 멀고 먼 몰디브나 세이셸, 모리셔스 이 정도만 떠올리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인도양 휴양지였습니다. 물론 거리가 거리라 비행기 타고 가도 6시간, 7시간은 거뜬하지만요. 네,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태국 비디오, 태국 영상들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트립 컴퍼니였습니다.